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강이자 유일하게 하구뚝으로 막혀있지 않은 자연하구, 바로 한강하구다. 바다와 이어지는 강의 끝부분은 기수역으로 그야말로 생태계의 보고. 자연성과 생물 다양성이 높은, 그래서 생산성도 높은 아주 독특한 그런 지역이죠. 하지만 최근 한강 하구를 중심으로 원인 모를 기이한 현상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까? 한반도 중심부를 관통하며 다양한 생명들이 살아 숨쉬는 천혜의 생태계를 간직한 한강 하구. 지금 이곳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우리는 한강 하구의 생태계를 확인하기 위해 15년 넘게 한강 연구를 하고 있는 한동욱 박사를 찾았다. 그를 만난 곳은 아직도 조업이 허용되는 고양시 부근의 한강. 이 지역은 바닷물이 밀고 들어와서 강물과 만나는 가장 끝부분인데 강으로 치면 가장 밑이고 바다로 치면 가장 위쪽에 해당이 되겠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 민물과 해수가 섞이는 기수역. 이곳엔 다양한 생물종이 살고 있다. 과연 어떤 종들이 있을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여기 한 34종 정도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아주 담수어 빼고 나면 대부분이 이 바다와 강을 오가는 그런 회유어종이에요. 자, 그런 어종들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높다 보니까 특히 뱀장어라든지 또 황복이라든지 또 웅어라든지 이런 종들은 경제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한강 하구는 수십 년간 안보상의 이유로 사람의 접근이 통제된 지역이라 생태계 훼손이 안 된 거의 유일한 자연 하구. 소금의 농도가 다양해서 여러 가지 어류와 생물들이 서식하는 기수역이다. 이곳엔 한강과 서해바다를 오고 가는 회귀성 어류들이 많으며 이는 이 지역 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도 하다. 이 회유한 어종들이 왜 여기까지 올라올까요? 대부분 산란 또는 일정하게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찾습니다. 그러려면 먹이가 많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산란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쪽 장항습지를 비롯해서 이쪽 한강변은 습지가 많이 발달해 있죠. 특히나 이 버드나무 습지 밑에 있는 물골이라든지 또는 갈대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이 산란지가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어류들과 생물들로 생명력이 넘치는 한강 하구. 이는 이를 먹이로 삼는 새들과 야생동물들을 자연스럽게 이곳으로 모여들게 했다. 또 민물과 짠물이 오가는 지역에는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달하는 거대한 습지가 형성됐는데 한강 하구가 생태계의 보고로 꼽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하구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이 장항습지 때문이다. 우리나라 큰 강 4대강 중에서 유일하게 하구가 막히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자연하구라고 하는 유일한 곳이라는 것이고요. 이런 아주 그 자연성이 높은 하구, 이런 하구로서는 이 한강 하구밖에 남아있질 않습니다. 나머지 하구들은 다 막혔고요. 한강 하류의 김포대교와 일산대교 사이에 위치한 장항습지. 한강변을 따라 다양한 습지가 관찰되고 있지만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보이는 장항습지는 지난 2006년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올해 첫 생태 모니터링이 진행된 장항습지. 멸종 위기종과 습지 생태계의 건강성을 보기 위해 다양한 생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장항습지는 고양시의 장항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1968년도에 그 간첩 사건이 있었죠. 그 김신조. 예. 그러면서 그 이후로 이 철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DMZ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기는 민간인 출입 통제고요.
오늘은 장항습지 봄철 첫 조사이고요. 그동안 AI 때문에 출입이 안 됐었기 때문에 오늘 첫 모니터링으로서 의미를 갖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겨울을 어떻게 났는지 그리고 겨울 철새들이 남아있는지 보려고 하고요. 버드나무의 숲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곳은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이라 허가를 받은 일부 연구자들에게만 출입이 허가된다. 제작진도 허가를 받아 본격적인 모니터링 현장으로 들어가 봤다. 장항습지에 들어가 보니 한강 하구의 모습과 함께 멀리 한강을 가로막고 있는 신곡 수중보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 저거 철거했을 때 생기는 이점들이 이제 더 많아지죠. 일단 자연스러운 습지가 복원이 될 것이고 그 밀물이 이제 서울까지 오르면서 다양한 어적자원이 생길 것이고.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곳이 신평 선착장이에요. 여기도 이 어민들이 여기서 배 관리도 하고 이제 배를 타고 나가서 실뱀장어 잡고 다시 돌아와서 금을 손질하고 하는 장소이고요. 요 김포대교 아래에 있는 신곡 수중부부터 해서가 한강하구 습지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습지보호구역의 시작 지점에 우리가 와 있는 거고요.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한강 하구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한강의 어부들은 여전히 전통 방식으로 조업을 하고 있다. 실뱀 장어와 홍복, 웅어 등 약 34종 정도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강 하구. 넓은 장항습지는 물고기들의 산란처와 서식처가 되어주며 어종의 다양성을 돕고 있다. 또한 한강 하구는 철새들의 천혜적인 중간 기착지와 월동지로 매우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다. 지금 보면 이 앞에 모래톱들이 이렇게 쌓이고 있거든요. 저 모래톱 위로 이제 겨울철에 제두름이나 뭐 흰꼬리 수리 같은 그 겨울 철새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이제 2월 중순부터 해서 3월 달까지는 10,000마리 이상의 갈매기류들이 모입니다. 모였다가 같이 그 번식지로 이동을 하거나 이런 곳이에요. 장항습지에 펼쳐진 넓은 모래톱은 철새들이 천적으로부터 몸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 철새들의 쉼터로 제격인 것이다. 아, 게리가 있다. 우와. 철새들은 대부분 2월 말이면 번식지를 찾아 이동하기 때문에 현재는 큰 기러기와 물가마오지, 새 기러기류의 일부만이 관찰되고 있는 모습이다. 겨울철에 장항습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철새로는 제두루미와 큰 기러기와 게리, 흰꼬리 수리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제두루미는 300마리 이상이 이 장항습지에서 활동했다고 보는데요. 현재는 그 수가 줄어서 한 50여 마리 정도만 그 월동 개체로 남아 있습니다. 큰 기러기는 많게는, 그러니까 큰 기러기와 새 기러기를 포함한 기러기류는 많게는 2만 마리 정도가 활동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겨울이면 이 장항습지의 철새들이 까맣게 내려앉아 장관을 이룬다. 이곳에는 천연기념물인 저새와 흰꼬리 수리, 또 게리와 큰 기러기, 제두루미, 노랑부리 저새 등 40여 종의 철새 2만 마리가 겨울을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철새를 비롯한 야생동물의 천국인 장항습지. 과연 이곳에선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을까? 그 속살을 만나기 위해 좀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봤다. 우리나라 최대의 버드나무 군락을 품고 있는 이곳.
울창한 버드나무 군락은 높은 식물 생산성과 함께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생태계를 만들어냈다. 버드나무 밑에 보이는 이 수많은 구멍들이 바로 그것이다. 야, 여기가 많네. 대체 이 구멍들은 왜 이렇게 생겨난 걸까? 구멍은 비슷하네. 수인아, 우리 줄자 있지. 이 구멍은 이제 그 바닷가에 있는 저쪽에 습지 물가에 있는 말똥개가 내륙으로 먹이를 찾아와서 숨고 살기 위해서 만든 구멍입니다. 그런데 그 구멍이 결과적으로는 식물의 자람에, 특히 뿌리 호흡에 산소를 주기 때문에 식물이 잘 자라는 데 기여를 하는 겁니다. 민물에 가까운 바닷가 습한 곳에 구멍을 파고 사는 말똥개는 버드나무 군락의 농부. 몇 마리씩 있네. 응? 농부가 논을 갈고 밭을 갈듯이 이 말똥개가 버드나무 군락의 땅을 갈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말똥개는 표면적의 20%까지 구멍을 파는데 이때 뿌리 깊숙이 산소가 공급돼 버드나무의 왕성한 성장을 돕는다. 하지만 서로 공생관계인 말똥개 역시 이 버드나무로부터 얻는 것이 더 많다. 이 말똥개가 서식한다는 건 결국은 이제 말똥개가 이곳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말똥개가 이제 썩은 이 버드나무 잎사귀도 먹고요. 또 잎이 떨어졌을 때 혹은 가지가 떨어졌을 때 그걸 분해하는 작은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 생물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버드나무 군락은 말똥개에게 먹이를 제공해주고 말똥개는 버드나무 군락이 잘 자라도록 산소와 또한 그 배설물, 거름을 준다고 보면 됩니다. 버드나무와 말똥개가 공생관계를 이루는 이 특이한 생태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장항습지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현상. 우리가 이 장항습지의 생태계를 잘 보존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무려 72헥타르의 규모를 자랑하는 장항습지 내 거대한 버드나무 군락. 사람이 14,000명이 1년 동안 이렇게 필요한 산소의 양. 습지 생태계뿐 아니라 도심 생태계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버드나무 군락은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또 산소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버드나무 수령은 대략 한 10년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나무들은 교목, 줄기만 곱게 나와서 하나의 줄기만 있는데 버드나무는 밑에부터 여러 줄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움싹이 발달하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건조가 되고 어떤 것이 퇴적이 된다고 했을 때 다른 식물 같으면 그냥 죽고 마는데 이렇게 버드나무는 밑에서 새롭게 움싹이 나와서 새로운 줄기로 자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 줄기를 뻗어나가며 거대한 군락을 이루어낸 버드나무. 1헥타르당 약 9만 3천 개의 버드나무가 자란다고 하니 버드나무만의 강한 번식력과 생명력을 잘 알 수 있다. 장항습지의 허파라고도 불리는 이 버드나무 군락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는 연간 약 4,300톤, 산소 발생량은 약 3,300톤이나 된다. 그렇다면 장항습지를 대표하는 버드나무 외에 이곳에는 어떤 식물종이 서식하고 있을까? 습지 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 새선매작이로 새로운 군락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겨울 철새의 먹이가 되는 새선매작이는 간척지의 습한 지역, 기수 지역에 무리지어 분포한다. 이 식물은 새선매작이라고 합니다. 보통 기수역에서 잘 자라고요. 이 식물들은 겨울철에 찾아오는 제두름이나 게리의 중요한 먹이원이 됩니다. 이 새선매작이가 한강하고 장항습지에 있다는 건 이후에 월동하러 오는 그 철새들에게 자연 먹이원으로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땅속에 기능 줄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줄기에서 뿌리를 뻗은 어린 새선매작이다. 네, 새선매작이의 어린 식물의 모습이고요. 습지 내에는 멸종 위기종을 복원해 놓은 구역도 있다. 보면 꽃과 이거 잎과 줄기, 예. 논에 물을 가두고 있는 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멸종 위기 종까지 갔죠. 현재 멸종 위기 야생식물 2급으로 지정된 매화마름은 점점 자생지가 사라지며 멸종 위기에 처했다. 우리나라 서해안에 주로 자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습지 내 비슷한 환경을 조성해 복원을 시도해 1차적인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멸종 위기 식물인 매화마름과 새선매작이 등 습지 식물을 복원하려는 노력은 점점 진행되고 있는 장흥습지의 육화를 막기 위함이다. 지금 이곳은 육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이렇게 갈대가 원래 지금 있는 것보다 육지 쪽으로 2m 정도. 육지 식물인 갈대가 점점 그 영역을 넓혀가며 습지 안쪽까지 점령한 모습. 새선매작이에 비해 키가 약 5배가량이나 큰 갈대는 영역 다툼에서 우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갈대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은 야생동물의 먹이인 새선매작이가 줄어든다는 것. 앞으로 이곳에 야생동물의 먹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네, 여기 보시면 이 새선매작이가 어느 정도 많이 있습니다. 한 거의 100개체가 있는데요. 이것이 진행되면서 점차 이렇게 몇 개체밖에 없어지고 좀 더 육화가 진행되면 아예 새선매작이는 하나도 없고 갈대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육화의 그 수생 식물에게 미치는 하나의 과정,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대와 함께 물가에 근접해 있는 또 다른 식물은 바로 줄. 이 식물은 퇴적이 된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특성이 있는데 이 역시 육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다. 갈대와 줄은 줄기가 거칠고 단단해서 야생동물이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선매작이를 아주 좋아하죠. 그래서 육화가 되면 갈대나 줄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새선매작이가 줄어들고 그 야생동물이 좋아하는 새선매작이가 줄기 때문에 결국은 이곳에서 앞으로 야생동물도 먹이 부족과 같은 영향을 받게 되고요. 사라져가는 습지 복원과 함께 멸종 위기에 처한 식물들을 복원하는 것은 그동안에는 없었던 새로운 시도. 하지만 습지의 육화를 막기 위해선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습지 생태계를 위협하는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이에 따른 조치가 시급하다. 그러니까 습지의 육화는 말 그대로 물의 공급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육화를 막으려면 이곳에 물길을 다시 내거나 물이 공급되도록 상류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댐의 물 같은 것을 열어서 이곳에 큰 물이 흐르게 한다거나 그런 침식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액션이 필요합니다. 신곡수중보는 1980년대 후반 한강의 하천 공간을 다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한강 종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됐다. 당시 하천은 좁은 형태였는데 배를 띄우고 각종 용수의 확보를 위해선 한강의 수위를 높여야 했다. 이런 이유로 한강 하구에 하천 구조물이 건설됐고 이후 한강 하구 주변으로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변화가 시작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봤다. 김포대교 하류와 고양시 사이에 건설된 신곡수중보의 총연장은 1,007m. 수문을 열 수 있는 가동보와 고정보로 구성돼 있다. 김포에 접한 부분을 이제 가동보 그리고 고양 쪽에 접해 있는 부분을 고정보라고 합니다. 가동보는 5개의 수문이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고정보는 원류식으로 물이 많을 때는 물이 잘 넘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신곡 수중보가 설치되면서 자연스럽게 물길의 흐름은 약해졌고 수심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그 물은 농업용수로 또 공업용수로 사용됐다. 또 필요에 따라 가동보를 개방해 수위를 조절해가면서 강의 자연 회복성을 인위적으로 제한시키기도 했다. 이는 결국 장항습지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마는 부작용을 낳게 된 것이다. 현재 윗부분만 보이는 수중보의 모습. 저기가 윗부분만 드러나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저 아래로는 콘크리트 시설이 강 바닥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수위가 높은 상태에선 윗부분만 보이는 고정보는 수위가 내려갔을 때 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낸다. 수면 아래 구조물이 박혀있는 형태로 서울 부근의 한강에서 내려오는 물길을 차단하고 있다. 예, 신곡 수중보 하류 쪽으로부터는 이제 고양과 김포 사이에 이제 장항습지가 형성이 됩니다. 물길이 이쪽에 고정보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기 물살이 약하게 되는 거죠. 약하고 물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고양 쪽에 장항습지가 발달을 해서 퇴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습지지만 점점 육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이지 않는 강 아래 수심 2.4m 길이의 수중보는 한강 하구의 물길을 막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킨 수위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습지 생태계의 변화다. 신곡 수중보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그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수위가 높아지고 그 깊은 수심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훨씬 단조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깊은 물에서 살 수 있는 어종만 발달하게 되고 그 외에 조류라든가 어류가 풍성한 그 생물 다양성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서는 취약해진 거죠. 한강 하구의 물길이 막히면서 어민들의 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실뱀장어가 주 소득원인 어민들은 지금 시기가 한창인 실뱀장어의 조업철. 하지만 최근 정체불명의 끈벌레가 실뱀장어와 함께 잡히면서 실뱀장어가 집단 폐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간 곳. 한강 전체를 수계를 전체를 봤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가 분포하냐를 이 실험을 통해서 보면은 0%에서부터 대략 15% 정도가 얘네들이 가장 좋은 서식범인데 한강에 갑자기 출현한 끈벌레 서식 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한교수 연구팀은 물의 염도별로 끈벌레의 생존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했다. 실제로 끈벌레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행주대교 부근의 염도 약 3%를 기준으로 0%에서부터 대략 15%까지의 염도별 생존율 실험을 진행한 것이다. 이 실험은요, 지금 이 끈벌레에 대해서 이 생활사 이런 것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먼저 기초 실험을 하는데 끈벌레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염도에서 가장 생존율이 좋은지, 역으로는 어떤 염도에서는 사망을 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기초적인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이코를 각 염도가 틀린 그 비이코에다 집어넣고 얘네들의 생존율을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실험인데요. 염도 5%에서부터 10%, 12%의 범위에서는 물 색깔의 변화가 거의 없는 모습. 끈벌레의 서식 범위로 추정된다. 지금 얘는
0%에서부터 한 15% 이내까지는 굉장히 얘한테 좋은 서식지인 것 같습니다. 이 옆에 물 색깔을 보면 색깔이 많이 변해 있는데 이 변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얘네들이 죽어가지고 지금 부패가 됐다라는 정도거든요. 아직까지 끈벌레의 생활사 연구는 전무한 상태. 왜 갑자기 한강 하구에 끈벌레가 나타났는지 그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민들의 조업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한 상황이었다. 저희 연구팀이 실제 이 조사는 한 3년 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3년 전에 그 한강 하구에서 그 어업을 하시는 어민들이 이상한 물체가 자꾸 몇 년 전부터 계속 많이 출현한다고 해가지고 저희 연구팀한테 이것이 뭔지에 대해서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저희 자체도 그 당시에 그 끈벌레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었고 이런 상태에서 이 끈벌레가 어민들이 조업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준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실제 끈벌레가 이 어업에 얼마나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본 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적 없는 신종으로 몇 년 전 한강 하류의 모습을 드러낸 끈벌레. 자세히 살펴보니 표면이 선모로 덮여 있고 꼬리는 뾰족한 형태. 머리에는 감각기관이 있으며 앞쪽에 주둥이라고 할 수 있는 기다란 근육질관이 있어서 먹이를 발견하면 이 관을 길게 뻗어 먹이를 움켜잡는다. 끈벌레가 실뱀장어를 폐사시키는 원인은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었는데 첫 번째가 끈벌레에서 나오는 독성의 여부, 두 번째는 끈벌레 자체에서 나오는 점액물질이 실뱀장어를 질식시킨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점액에 의한 호흡곤란이 더 유력한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외에도 한 교수 연구팀은 끈벌레와 실뱀장어의 폐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끈벌레와 실뱀장어를 한꺼번에 수조에 넣었을 때 실제로 폐사가 일어나는지 여부와 끈벌레 개체수의 밀도를 다르게 했을 때 실뱀장어가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보는 생물 검증 실험이다. 이 실험은 아직 진행 중인 상태로 앞으로 이 실험 결과를 실제 상황에 적용해 실뱀장어의 폐사율을 줄일 계획이다. 실제 한강의 주된 그 오염의 소스는 하수 처리장으로부터 나오는 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 하수 처리장의 그 환경 용량, 수용 용량이 너무 넘어가지고 최근에는 그 무단 방류를 많이 한다라는 어민들의 얘기도 많이 들었고 실제 제가 조사를 들어갔을 때 그 무단 방류하는 그 전장도 목격한 것을 봐서는 이러한 그 물들이 정화되지 않은 물들이 한강으로부터 방류가 되어서 또한 이러한 것들이 상당 기간 동안 방류가 되다 보니까는 한강의 수질은 굉장히 오염도가 높아졌을 것이고 끈벌레의 서식지 역시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끈벌레가 퇴적 지형, 즉 유기물이 많은 오염된 곳을 주 서식지로 삼는다는 것을 알아냈다. 끈벌레의 출현은 최근에 한강 하구로 유입되는 오염된 하수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최근 한강 하구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변화들. 이는 한강 하구를 터전으로 삼는 사람들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일이기도 하다. 이 지역에서 30년 넘게 벼농사를 짓고 있다는 박윤재 농민. 그는 최근 한강에 불고 있는 개발의 현장과 변화를 목격하고 있는 산증입니다.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는 거반다 매립했다라고 보면 맞아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여기가 김포에서 제일 오지입니다. 개발이 안 된 지역이고요. 근데도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서 보시면 다 공장이에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농경지가 넓게 펼쳐진 곳이었지만 언제부턴가 농경지 주변으로 하나둘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지금도 농경지는 매립되고 있다.
농사를 져서 얻는 수익보다는 차라리 좀 뭐 불법이 있든 어쨌든 간에 매립을 해서 하다못해 무허가로 고물상한테 임대만 주어도 내가 져서 쌀 수확량보다 많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뭐 농민들을 나무라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 현 상태로서는 뭐 농지 파괴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농경지가 매립되고 있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봤다. 농경지를 없애고 단단하게 매립해 놓은 땅. 이 위에는 공장이나 상업지대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한다. 농경지를 잃은 농민들은 하는 수 없이 농촌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는 그 농민들이 사는 그 자연 불악이었었어요. 근데 난개발이 시작되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다 공장이지 않습니까? 공장이 들어오면서 농민들의 땅을 매입을 해서 공장을 지니까 농민들이 또 땅 없는 농민들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농민들은 도시로 나가고 그다음에 그 자리를 공장 사람들이 와서 차지를 하고 있어요. 주인이 바뀌어버린 한강 하구의 농촌. 농경지에 공장이 들어서고 이 지역의 개발이 시작되면서 농민들만 이곳을 떠난 것은 아니다. 주변에 넓은 농경지와 습지가 있어 철새들의 먹이가 풍부했던 한강 하구. 하지만 농경지가 사라지자 철새들은 먹이를 찾아 한강 하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천연기념물로 보호돼야 할 제두루미 역시 그중 하나다. 한강 하구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제두루미의 감소 추세는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간 앞으로 한반도에서 제두루미를 볼 수 없는 날이 올지도 모를 일이다.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로 제두루미의 마지막 서식지인 한강 하구. 이를 보존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그 한강 하구의 명맥을 유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대종이 돼야 될 종인데 제일 많아야 될 종인데 이 목 있는 데가 하얗기 때문에 따로 이 개체를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흰목이라고 이름을 줘줬는데 제두루미를 보호하고 개체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인공 증식장 추진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곳에선 제두루미의 모니터링과 함께 다친 새들을 치료,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다. 황오리는 그 주둥이가 짧기 때문에 이 볏단을 갖다 볏짚을 파헤쳐서 먹이를 못 골라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루미가 파헤쳐 놓은 곳에 같이 곁다리로 끼어서 따라다니면서 공생하는 관계. 또 위험이 있을 때 먼저 알아서 날아가는 습성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황오리가 그 제두루미가 있는 곳에 꼭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현재 약 5천여 개체만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진 제두루미.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강 하구에는 약 120마리의 제두루미가 찾아왔었다. 하지만 현재는 65마리만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1996년도에는 이렇게 이동하는 잠자리에서 홍도평야, 신곡, 돌방금지로 이렇게 단순하게 두 군데로 이동을 했는데 자꾸만 세월이 가면서 농경지가 훼손이 돼요. 훼손이 되다 보니까 이동 경로 먹이터가 자꾸만 복잡해져 갖고 여러 군데로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강 하구는 제두루미에게 안정적인 먹이터와 천적을 피할 수 있는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매우 중요한 장소였다. 하지만 주변의 농경지가 매립되고 한강 하구의 간척 사업으로 인해 물길이 변하자 제두루미는 자신들에게 안전한 곳을 찾아 멀리 떠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두루미가 이동한다는 것은 한강 하구와 농경지가 훼손됐다는 증거다. 지금 한강의 현실을 제두루미 역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 하지만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나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또한 대부분의 환경단체들은 지자체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 다친 조류들을 보호하고 있는 협회 임시방사장. 이곳에서 유독 눈에 띄는 녀석은 다른 새들보다 크기가 크고 흰목이 인상적인 제두루미였다. 그러니까 3년 전에 그 날개 부상을 입고 들어온 거예요. 보니까 날개 끝쪽, 그러니까 첫 번째 날개 그 뼈가 부러졌더라고요. 보니까 그 전선줄에 걸려갖고 이 저 전선도 그 새들이 날아다니는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잘못하면 못 봐갖고 날개가 부딪히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날개 끝을 잘라서 지금 제대로 날지 못하는 상태예요. 지금 이제 들어온 지가 한 3년 됐거든요. 그래서 천상 이 방사장 안에서 천상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됐죠. 전선에 걸린 날개 끝을 자르는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날 수 없게 된 제두루미. 앞으로 영영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한강 하구의 기대종이자 멸종 위기종인 제두루미가 한강 하구에서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구의 습지 생태 환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방사장의 건립과 보호 방안이 시급해 보인다. 생태계의 보고로 불리는 장항습지의 육화 현상. 몇 년 전부터 한강 하구에 출현한 정체불명의 끈벌레. 그리고 한강 하구를 버리고 다른 곳을 찾아 떠나고 있는 제두루미까지. 이것이 바로 지금의 한강 하구의 모습이다. 우리나라의 한강 하구는 자연 하구입니다. 즉 자연성과 생물 다양성이 높은, 그래서 생산성도 높은 아주 독특한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므로 해서 이 지역에는 2만 마리 이상의 물새와 그다음에 전 세계 1% 이상이 되는 멸종위기 조류, 특히 제두루미, 그다음에 저새, 개리 이런 새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우리의 어업들, 특히 도시와 가까운 도시농 어업들이 살아있죠. 그런 어떤 문화적인 특징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런 고유성들, 그다음에 어떤 독특함, 그다음에 이런 전통성 이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하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구뚝으로 막히지 않은 한강 하구 장항습지의 가치를 따지는 일은 어쩌면 큰 의미가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 가치를 따지고 논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시돼야 할 일은 인간의 잣대로 자연을 평가하지 말고 인간의 욕심대로 자연을 개발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한강 하구에 인간이 살아야 한다면 그 개입은 최소한이 돼야 하며 자연을 배려하는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